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내일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국내 증시 휴장, 그리고 금요일은 또 현충일로 휴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매일같이 좀 확인해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죠.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을 초청해서 LNG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는 6월 2일자로 열려서 6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휴장, 그리고 수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밝혔던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이 되는 디데이입니다. 아무래도 6월 4일이라고 밝혔으니까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부터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미 연준은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베이지북 공개 일정은 6월 4일인데 우리 시간, 우리 날짜를 반영해서 목요일에 한번 담아봤고요. 금요일은 우리 현충일인데 브로드컴 실적도 나옵니다. 목요일 날 발표가 예정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반영을 하면 금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자,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쉬는 가운데서 또 베센트 장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통화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쉬는 가운데서도 좀 팔로우업은 계속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일정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또 주목해봐야 하는 이슈는 뭐가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잠시 언급드렸듯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시간 1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통화할 것이라면서 무역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주 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면 주말로 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미국과 중국 지난달에는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또 보복 관세를 서로 철회하는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주말이었죠.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둘 간에 다시 먹구름이 낀 상태였는데요. 자, 베센트 장관 이에 대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합의 당시에 반출하기로 동의했던 제품의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한번 보자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국 유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비자 취소를 천명한 걸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과연 이번 주 안에 극적 합의에 도달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바로 어제 5월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1.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것보다 미국향 그리고 중국향 수출이 각각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눈에 띕니다. 자, 먼저 얘기가 나온 김에 국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대미 수출의 경우에는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4월에 이어 5월까지도 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중 수출의 경우에는 반도체랑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럽이죠. EU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럽향 수출은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품목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가운데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도 좀 고무적입니다.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 안에서는 스마트폰 수출이 4% 가까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한시름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과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이 나올지 대선 이후의 정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사 요즘에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 측이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 양산하는 데 돌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 관계자 측은 ESS용 LFP 배터리를 현지에서 양산하면 관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로 현재 급증하고 있는 ESS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글로벌 2차 전지 업계 내에서는 최초의 행보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국내 업계 ESS용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도 한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그리고 삼성 SDI나 SKO는 내년부터 전기차용 LFP 배터리도 양산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전기차 바닥론이 요즘에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벌써 6월의 첫날이 시작됐네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또 내일은 쉬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진짜 감이 안 잡히거든요. 두 분 키워드 통해서 저희 힌트 좀 얻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시장 체력이 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역시나 대선이네요. 예, 매니저님. 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오늘 더 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어느 또 후보가 네. 대선에서 또 대통령이 되나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증시가 급등 가능성도 있고 일부 종목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을씨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을씨년. 을씨년스럽다. 네, 을씨년스럽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을사년에 생겨난 단어입니다. 을사년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세계에서 사라진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경제도 그렇고 날씨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날씨에 따라서 농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구가 되기 때문에 날씨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을사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을사의족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날씨도 안 좋았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세종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세종 때도 을사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이 즉위하고 7년 되는 해, 그러니까 세종 7년에 1월 4일 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특히 전국에 비가 왔는데요. 원래 1월 달에는 원래 눈이 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특히 충청도 청주 지역에는 막 엄청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막 우레와 같은 비가 거기다가 뿐만이 아니고 경상도 지역은 대구부터 시작해서 합천부터 저 밑에 경남 지역까지 17개가 넘는 지역이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충청도 지역까지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후변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종대왕 때 이걸 잘 대처해서 이걸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도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번 대선에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어려워진 국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또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체력이 좀 강화됐다고 보세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저는 뭐 이 네. 강화된 시장 체력 뒤에 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제 강화된 시장 체력이 좀 시험대에 다시 오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급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이 최근에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측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사실 대선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환경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변덕을 부리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 변수는 조금 이제 또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 이전 국면과는 좀 다른, 우리가 이제 이전 국면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에 휘둘리는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휘둘리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이 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이건 약간 조금 기대감이 섞인 그런 전망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체력이 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환경을 얼마나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딱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 체력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이제 그러한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말에 이제 기반을 해서 저희가 증시 한라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뉴스로 하나씩 오늘 시장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재무장관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체력이 강화됐는지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에 조금 불을 붙여 놓은 거를 약간은 물을 붓는 듯한, 조금 꺼뜨리는 듯한 발언으로 보여요.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범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형사들 중에서 굿캅 배드캅이 있어요. 항상. 예. 항상 이제 어르고 달래는 형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나가는 형사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관계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최근 들어서 사실 관세에 있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거 봐, 트럼프가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그런 건 또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국의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강경한 제스처, 그리고 한 걸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구사하면서 결국은 협상 국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놓고 베센트 장관이 수습을 하는 이러한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표면적인 이유들은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좀 약간 키가 됐던 부분은 역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에 있어서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죠.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조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유학생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지금 약간 신경을 거슬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못 참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흔들리죠. 근데 그런 거죠. 처음에 흔들릴 때는 세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이 둔감해져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시장은 이제 그러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지금 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만은 제가 앞에서도 이제 시장 체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관세 충격에서 받았던 그러한 어떤 데미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지금 이제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진행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여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합이 잘 맞네요. 그래도 배드캅, 굿캅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지 막 배드만 연일 있었으면 정말 시장이 맥을 못 칠 뻔했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 개장 전에 이런 유화적인 스탠스가 확인돼서 그나마 좀 한시름 놓아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바로 5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5월 수출 1.3% 감소를 한 건데 이 1% 감소 뭐가 중요하나 싶으시죠? 근데 대미, 대중국 향 수출이 8%가 넘게 줄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품목별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보면요. 반도체는 좀 다행이에요. 미리 사놓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그리고 석유, 화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수출 데이터?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 보면 이미 예상됐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AI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2% 늘었던 이유가 당연히 AI나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서 늘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중국 대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조선 부분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 4.2%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한 4.5%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 감소를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철강이나 석유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는 걸 줄였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의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9%, 석유화학도 20.8% 정도, 거의 21%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디스플레이는 18%,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가 좀 더 감소를 했는데, 한 9.4%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미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무역 관세를 상당 부분 부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자동차 부분이 조금 늘었다는 거는 조금 제가 약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아쉽죠, 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은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선박, 이 바이오헬스 부분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세 개의 섹터가 더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 이미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1.5에서 0.8%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이미 1% 미만으로 다운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세 개의 섹터가 다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 섹터 점검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에 대한 영향 하나씩 더블 체크 해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라인 마무리부터 할게요. 세 번째 기사 마저 확인해 보시죠. 요즘 2차 전지 관련한 이슈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2차 전지 업계 내에선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관세도 피할 수 있고 중국산에 있어서도 맞설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바닥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됐다. 시장이 조금 혼재돼 있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 다만 이 바닥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바닥을 잡은 건 아니네요. 캐즘이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쪽이 아직까지는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LG엔솔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업계 내에서 이제 그 뭐 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결국 이런 그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부분들은 캐즘 이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황 이후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좀 하이리스크네요. 이게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가도 안 좋은데 여기다 증자까지 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멀었는데 결국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어떤 그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LG엔솔이 미국에서 뭐 ESS향 그 LFP 배터리 양산이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 뭐 LG엔솔루션으로서는 지금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찾는 부분 역시 ESS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은 역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LFP 배터리의 전 세계 시장에서 8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못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LG엔솔루션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주는 주로 이제 LFP가 아니고 NCM인데 NCM이 주로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효율도 좋고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ESS 쪽에는 LFP 배터리가 오히려 좋아요. 어떤 이런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확실히 이제 어떤 이 원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 어떤 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한다면 LG엔솔루션의 전략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캐즘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을 대비한 이러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업종 전체, 그러니까 배터리 업종 전체에서의 어떤 지금 바닥 통과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적인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조적인 반등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에 당분간은 좀 더 연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 ESS 시장 안에서 좀 저가를 공략하는 매우 긍정적인 활로를 좀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좀 환호할 만한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네. 시장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재료의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돌파구는 분명 하나 일단 투심이 너무나 짓눌려 있어서 이 부분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 전략 짜기 위해서 하나씩 섹터를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점검해 볼 섹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철강. 철강을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시면 너무 이해한데요. 일단 수출 데이터도 감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목요일쯤 반영이 될 거예요, 새벽에. 관세를 이제 50%까지 외국산 철강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대외적으로 수출할 철강이 조선하고 방산, 자동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국 내에 갖고 있던 철강이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가 철강 제품들을 다 줄여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작년부터 강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덤핑되면서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덤핑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섹터별로 수출하는 데는 철강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충분히 그 여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철강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 그다음에 방산, 자동차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소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트럼프가 각자 도생이라는 키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서 특히 이제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 보면은 철강 제품들이 또는 철강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건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딱 좋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철강 제품을 쓰다 보면은 찌꺼기들, 스크랩이 남는데 이 스크랩을 많이 수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초소들이 이거를 많이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철 스크랩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지금 거의 한 뭐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지만 9.4% 8%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국내에서 이미 소비가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수출 데이터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내에서 말씀드린 그런 섹터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섹터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경기 회복이 좀 디디고 그런 더딘 상황에서 약간 미국도 지금 관세를 또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충분히 국내 수요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산업재 기반이긴 하지만 근데 아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벌써 20년 전에 했었어요. 2014년부터 17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아시겠지만 몇 년 지나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될 겁니다. 몇 년 지나서까지 계속 아니요, 기억하고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저 반도체 어떤 시그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관세, 이번에 수출 데이터 나온 것만 보면은 뭐 역대 5월 중에서 반도체 수출은 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를 미리 대비한 수요인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기도 하고 엔비디아 실적도 좀 못 받아낸 반도체라서 의심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반도체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을 지금 어떻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중립이란 말씀밖에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최근 좀 더 좋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반도체 대장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데 물론 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견조함은 확인이 됐지만은 요번에 이제 2분기 전망치를 두고는 약간 지금 말이 엇갈리죠. 그러니까 사실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물론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부 이러한 어떤 관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뭔가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부 변수와는 별개로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각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튼튼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HBM 시장에서 얼마나 기술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줄이는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은 삼성전자 박스권 벗어날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업종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거 부분 보다도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시장이 정말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그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뭐 3천 간다? 이러면 반도체 업종 그냥 올라가요.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은 지금 철저하게 어떤 세부 섹터 또는 이제 세부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유리기판 같은 거 부각이 됐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는 것들은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또 이제 뭐 엔비디아의 그 중국 관련 칩과 관련해서 GDDR 뭐 이런 것들 또 액침 냉각 이런 개별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결국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이슈, 재료 이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의 총평을 낸다기보다는 역시나 재료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반도체라는 분석이네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반도체가 아니라 조금 다른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때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할까요? 밸류업과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앞서 수출 데이터도 뭐 나쁘지 않았고 지난 마지막 금요일에 그 학회 이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마침 괜찮았습니다. 네, 아스코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네. 되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5% 이상 올라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한 7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 7개요? 우리나라 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부가 2011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발굴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R&D가 많이 늘어났고요. 세 번째는 기술 수차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기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매출과 직결되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의약품의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의약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이오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밀러 시장까지 성장을 하면서 CDMO, CMO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면서 전 세계 넘버 1, 2를 다투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고 특히 이제 기존에 20년, 30년 걸리던 이 신약을 발굴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20년 동안 투자했던, 30년 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통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7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출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의견의 변함은 없었고요. 이번에 우리 이동균 대표님께는 밸류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이다 하면 지주, 증권 있을 거고 자동차도 사실 포함은 되는데 자동차는 앞서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주랑 증권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밸류업이 작년에 한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밸류업과 지금의 밸류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이제 부각되었던 기업들이 주로 말씀하신 자동차라든가 또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밸류업의 주가 되는 부분은 PBR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0.8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전면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잘 해소가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뭐 지주회사라든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선이 끝나면은 한 차례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세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막상 이제 재료의 어떤 그런 그 노출, 소멸 노출. 이런 부분들이 예. 한 번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그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지주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굉장한 무관심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이제 그 안에 차별화가 될 텐데 실적의 더블 카운팅이라든가 또 이제 NAV 희석 가능성이 좀 덜한
이런 쪽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뭐 두산이라든가 뭐 CJ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조금 더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주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주는 우리가 시황 관련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순간 시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증권주의 주가가 좋은데 이러한 흐름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인데 한 차례 어떤 이런 세론의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둘 다 단기적인 세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대권 이후에 어떤 행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갈리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휴장을 하루 앞두고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지 종목으로 팁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와 역시나 지주사네요. 네, 지주사죠. 현대종합상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하고 신사업 두 가지 섹터로 지금 구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외식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다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현재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M&A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의 섹터의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는데 지금 주가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 종목도 PBR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후에 잠깐 차익 실현 나온다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 저는 담을까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이다. 두 분 의견이 상당히 갈리네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중국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중국 부담은 지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이러한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좀 이제 그 변화를 시키고 있죠. 중국 부담에 대한 축소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확장 가속화라는 쪽에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가시화되기 시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해외 이익이 이게 해외 이익이 중국 이익이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어떤 이익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상회하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들 어떤 코스알엑셀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이라든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이제는 다시금 좀 재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장품 업종 내에선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싸 보여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이 모처럼 갈려서 오늘 시장 방향성 너무 궁금해집니다.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